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지난해 5월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 대한 중처법 1호 선고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만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높았습니다. 오늘 2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서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하청업체 노동자의 다리가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서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모두 위반한 걸로 판단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습니다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호 선고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처벌이 중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판부는 중대재해사고의 구제적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지금 여수산단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대정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도 경험치로 알고 있죠.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까 무서운 마음으로 안전대책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정부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신사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풀겠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해당 부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광양 지역사회 반응이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행법상 포스코의 신규 사업 투자가 불가능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포스코 연관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곧바로 동호안 부지에 4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작 광양 시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난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국가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 총리는 현행법상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는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일부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연관 산업에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오자 포스코는 곧바로 오는 2033년까지 동호안 부지에 향후 10년 동안 4조 4천억 원대의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이나 수소 등 녹색 기술 관련 산업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포스코의 이번 규제 완화와 투자 계획 발표가 나오자 광양시 지역사회는 포스코의 신산업 투자 계획은 환영하지만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인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으로의 본사 이전 조치나 또 정비자회사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포스코가 적극적인 태도가 나와야 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포스코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예, 정부의 규제 완화,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대한 투자 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미래의 투자도 좋지만 당장 현안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 변화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 광양 지역사회의 반응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광양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시 본사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생협의안 도출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포스코가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주요 요구 사안인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시 본사 이전 문제나 정비자회사 설립 등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경우 이 동호안에 신사업체가 입주한다 해도 또다시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며 포스코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도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포스코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등 물밑에서 이 신규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에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수 지역 시민단체 전남 동부권 전체를 살리는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전남도가 전남 동부지역본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에서 조직 개편안이 전남 동부권 전체를 살리는 청사진이 빠져 있다며 조직 개편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직 개편안이 전남 전체를 살리는 동부권 선도 전략에 청사진이 빠져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경제와 문화 등 4개의 실국체제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이 비전과 핵심 부서가 빠진 전남도의 자의적인 조직 개편안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조직 개편안이 여수 광양만의 화학이나 철강, 에너지, 수소, 소재 산업 및 고웅의 드론,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이 밀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부서에 대한 재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전남 동부지역 본부의 전남도 핵심 부서가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동부지역 본부에 배치해야 될 구체적인 부서 명칭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 벨트 거점 경쟁에 대응하고 남중권 마이스 산업의 거점 확보,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인 전남도의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이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국과 이 관광재단은 여전히 서부권에 존치해 두는 기존의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정책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남도는 동부권의 경쟁력을 활용한 전남 키우기에 너무나 소홀했다며 전남 전체를 살리는 동부권 선도 전략의 청사진이 조직 개편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나 일부 단체의 단체 행동의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 불만 표출이 여수 지역 발전 협의회의 명의로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전남도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로 최근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로 통하는 진입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개최로 최근 순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또 다른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 순천만 습지 진입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이나 운전자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도사동 순천만 습지 진입도로의 경우 순천만에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지 수십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일부 도로 구간은 도로변 침하 현상까지 나타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현지의 지역 주민들은 인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도 문제지만 해당 구간 도로 중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찾지 않는 일반 농어촌 도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진입도로라면 개선 조치가 필요하겠어요. 네, 현지 주민들은 순천만 습지에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수십여 년 동안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를 피해 다녔고 이 간접사고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도로를 책임지는 순천시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에서 보안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도로변에 복개가 안 된 농수로가 설치돼 있어 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보면 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수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4월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네. 뭐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네. 송 변호사는 목소리가 잘 안 네, 나오시네요. 제가 본의 아니게 감기에 걸려서 감기가 걸리셨군요. 프로답지 못하게 이 건강 관리를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프로로 시작하다가지고 트라우마가. 지난주에 시작됐던 프로 논쟁이 예. 그러네. 왜 몸 관리를 프로답게 제대로 못 하셨어요? 다 제 불찰이고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몸이 조금 이상했으면 목에 바로 지장이 오는데 예. 변호사분들도 뭐 당연히 목소리가 생명인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법정에 가서 구두 변론을 할 때라든지 이게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예. 아무튼 뭐야 소리가 왜 이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오늘은 부득이하게 송 변호사님께서 목 감기에 또 걸리셔서 뭐 되도록 설명은 또 이 변호사님께서 많이 또 해주시면 되니까. 네. 예. 오히려 또 뭐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할 수도 아닙니다. 있죠. 최대한 말을 듣는 한번 분들 적게 사이에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예.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1심하고 2심 판결이 이제 달랐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이제 어떤 취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산재 그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과로하고 이제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어떤 그 절대적인 뭐 이 근로자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근로했냐 이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뭐 교대 근무를 했는지 뭐 야간 근로를 했는지 어떤 그런 근무 형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이 A 씨라는 사람이 2018년 2월부터 파견직 노동자로 그 무인 주차장 안내 그 콜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한 지 한 7개월 만에 갑자기 오른쪽 반신마비 그리고 이제 실어증 증상 근무 중이에요. 이 증상이 보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래서 이제 뇌기저핵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시에 600개에 달하는 그 무인 주차장 가맹업체 전화 문의 응대를 하셨고 예. 실제로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을 맡은 이제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A 씨의 질병하고 이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요양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 A 씨의 근무 시간을 판단할 때 이게 과로 기준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걸 판단할 때는 실제로 뭐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원래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일주일 전에는 근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었어요. 한 38시간 정도로요.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 중에 이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일주일에 52시간 뭐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좀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심은 좀 이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A 씨가 고혈압이 있었던 거예요. 아, 기저질환이 있었다. 네. 근데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은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 원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는데 예. 대법원이 다시 이걸 뒤집었죠. 예,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뒤집으면서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가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고혈압과 과로, 경무 이런 거 모두 뇌출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 않느냐. 아, 전부 다 요소이다. 예, 그리고 아하. 이제 그 노동시간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짚고 넘어갔는데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일주일에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뭐 과로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근데 그 52시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업무 시간이라는 것은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과로도 아니다라는 논하는 것 자체는 그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좀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뭐 휴일이나 휴가 등 근무 휴가 시간 그리고 뭐 근무의 형태, 뭐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 업무 시간 하나만 가지고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과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뭐 적합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뭐 근무 시간 안에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벌어진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52시간이 아니라 20시간만 근무해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20 판단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뭐 산재에 있어서 노동자 친화적인 판단이 일단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는 뭐 상식선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두 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들의 4대 부패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된 게요 보니까 무려 1,727명입니다. 횡령, 금품 수수, 부정 청탁, 직무 유기,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요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사업 예산으로 개인용 모니터를 샀어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 대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아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억울하다고 해야 될지 오늘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꽁트를 들을 텐데 송 변호사님 꽁트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포기할 수 없어. 뭔가 이 놓치지 목소리와 않을 거예요.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 우리 다음 선거에도 나가봐야지. 아, 네, 뭐 욕심이야 있지만 그 사람 일이라는 게 욕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야망이 없어 야망이. 내 목소리가 다 잠기는데 진짜. 아이, 제가 야망하다가 푹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렇죠. 이 의원 같이 전도 유망한 사람이 도전을 해야지.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이익이야. 아유,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정치가 쉽지가 않아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지역구 관리는 내가 해야지. 어제는 김 의원이 큰 걸 하나 들고 왔더라고. 아, 큰 거요? 뭐 모른 척하고 그래. 이 의원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공천해 줄 테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성의를 보여야지 않겠어? 안 그래? 이래봬도 나 무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알지? 예, 압류. 아유, 제가 알고 말고요. 아유, 공천만 약속해 주신다면은 제가 큰 걸로 2개 정도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이 의원 자네는 머리가 좋아서 다행이야. 알아서 뒤탈 없이 처리하라고. 오늘 목소리와 이 배역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런 국회의원 활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목이 샌.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 뭔가 이 연기를 위해서 일부러 또 목이 쉬신 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죠.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꽁트 잠깐 정리하고 가면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의 시의원 이 두 분 간의 은밀한 거래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인 거잖아요. 네, 공무원인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예.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켜드리고 싶은 판례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초자치단체 그 지방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습니다만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그 사안이 있었는데 예, 판례는 또 대법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뭐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자를 의미하고 또 혐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는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런 명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판례도 이럴 거니와 지금 현재는 정기적인 급여도 받고 있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꽁트 먼저 좀 보고 갈까요? 마저 이제 살펴보면 어찌 보면 공천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수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구했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이 시의원도 거기에 이제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자, 우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형법 제7장에 이제 여러 조문들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29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죄 있잖아요. 수뢰, 사전수뢰 이 제목이 있는데 그 1항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그러니까 받거나 주고받는 거죠. 요구 그리고 약속한 때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시의원에게 뇌물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 129조를 좀 적용해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인사청탁, 뭐 부정청탁, 금품 수수 관련된 내용. 근데 만약에 일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안 받았어. 그 이야기 만약에 증거도 없어.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들의 이제 공익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뭐 돈봉투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술이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객관적인 어떤 돈을 주고받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내부자의 진술 내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술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을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는 주제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경찰청이 공무원 4대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4대 부패 범죄, 4대 강력 범죄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4대 부패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정 비리, 그러니까 재정상의 비위 행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권한을 남용하는 거, 그다음에 금품을 수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 알선, 청탁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금 아까 727명이 검거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인하고 고위직도 한 4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저하하는 게 이제 금품 수수겠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게 재정 비리고, 그 다음에 공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게 권한 남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이권을 사고 파는 거, 그게 이제 부정, 알선, 청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이제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였냐면 재정 비리예요. 재정 비리. 이게 지금 전체 57.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이 넘죠. 그 1,727명 중에 997명이 이 재정 비리 사범인데요. 뭐 그 중에서도 보조금, 국가 보조금 이런 것들 편취하는 거, 그다음에 횡령하는 거, 이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 그러니까 997명 중에 858명은 다 보조금 횡령, 뭐 보조금 편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돈처럼 되는 거죠. 이게 좀 많았고, 재정 비리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이 20.9%를 차지하고 있었고, 금품 수수가 이제 15.5%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부정, 알선, 청탁으로 101명 이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거는 부당하게 어떠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거,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이제 금품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서까지 변조 또는 위조, 그다음에 공무를 방해하는 거, 이제 이렇게 좀 세부 유형이 좀 있고요. 뭐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많았냐면
어디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서울 수도권 그쵸. 지역이겠죠. 근데 울산이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와. 서울이 177명인데 그 중에 이제 서울은 이 중에 이제 구속 7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북권이 한 115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 전체 인원 중에 구속된 인원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한 22.1%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정도. 그렇군요. 예, 뭐 한 200일간 특별 단속을 해서 뭐 1,700여 명이 단속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858명이 재정 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절반 이상이 국가보조금 편취라든지 횡령 이런 그 보조금 편취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허경영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국가에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아하.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뭐 경찰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00여 명이라는 것이 뭐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발 단속된 분들인 네, 거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에 강령도 있을 테고 뭐 의무 책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거기에 반하는 내용들이 또 국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드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번 적발된 경우 가운데 사업 예산을 가로채서 그러니까 재정 비리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도 있고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에요. 정말 이게 이제 울산 사례예요. 예. 울산에 이제 일하고 있는 7급 공무원 A 씨가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억을 날렸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거 손실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돈으로 안 한 거죠. 이제 공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날린 것을 어떻게 또 그렇죠.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운영비로 지출하는 그거를 이제 결제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집행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지고 다시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령한 돈이 무려 2억 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게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억인데요. 네, 물론 이제 얼마가 회복되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사례 말고 또 뭐 알고 계신 게 또 있으십니까? 재밌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B 씨 등 3명이 2018년 9월부터 약 1년간 법인 명의로, 그러니까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지역 상품권을 사들여요. 네. 무려 20억 원치를. 근데 10% 싸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허점을 노린 거냐면 이 상품권은 개인은 한도가 있대요. 월 50만 원까지만 뭐 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한도가 있는데 법인은 없는 거예요. 구매 한도가. 아. 그 법인의 상품권 구매 한도가 없다는 허점을 파고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받아서 산 상품권을 뭐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세운 이제 유령 가맹점에서 이제 정상가 현금으로 바꿔서 2억 원의 차익을 남긴 이 사건이 또 있어서 이 사건은 실제 이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그 2015년에 경기도의 투자진흥과 과장으로 일했던 뭐 C 씨는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400만 원 상당의 이제 업체 뇌물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실명이 밝혀졌어요. 강원도 오산시 그 부시장 지금 검찰 송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교육청에서는 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로 넘겼는데 사정이 뭐였냐면 공무원 합격 예정자, 시교육청 공무원 합격 예정자를 발표 전에 알렸다는 거. 이것도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 그 공무에 관한 그 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참 많네요, 진짜 뭐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뭐 날 다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단속 대상 범죄 외에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도록 금지한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열거하다 보면 밤을 샐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그리고 그 재판에 관한서 아니면 인신구속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 이외에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범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금지된 행위들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좀 많이 접하는 건 뇌물죄죠. 뭐 사전에 뇌물을 주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거나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는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우리가 흔히 뭐 대가성 입증이 되느냐 이거에서 막
뭐 우리가 법감정에는 맞지 않게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예. 뭐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한 거는 맞는데 뭐 대가성이 그러니까 직무 그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 뭐 부정한 내용은 맞지만 뭐 특히 이런 뭐 식으로 국회의원분들 해가지고. 자녀 채용 청탁 이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그쵸.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게 조문에 있어요. 뭐 직무에 관하여 부정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이 지금 직무에 관한 죄에 다 열거돼 있는 겁니다. 예. 뭐 사안마다 전부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죄 명만화도 다 다르겠지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형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듣는 거는 벌금이나 징역 이 정도 많이 듣잖아요. 가장 높은 게 사형이 있고 그 밑에 징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격 상실형이 있어요. 자격 상실. 네. 공무원이어서 그것 내용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그 자격 상실보다 조금 약한 게 자격 정지입니다. 그럼 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자격 정지라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인이 느낄 때는 아니 뭐 징역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뭐 형사처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엄연히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직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네, 오히려 벌금보다 더 커요. 정직은 그런 징계의 그거 내부 수준. 징계. 네, 이거는 형사처벌이에요. 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직무유기를 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건 이제 금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예, 자격정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직권남용죄. 이거는 공무원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했다. 이러면 좀 더 형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뭐 그 외에 뭐 이제 뇌물죄는 확실히 더 세죠. 형벌이 더 센데요. 그 오늘 사례에서 이제 요구했잖아요. 예. 아니면 서로 공천. 주고받거나 아니면 약속한 때. 네.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3자 뇌물 제공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요. 그다음에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해요. 아니면은 주도록 요구해요. 아니면 약속하거나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거든요. 그래서 뭐 뇌물죄가 확실히 형량이 이제 중하다. 이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 정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때 받는 정직 같은 것은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면 복직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자격 정지도 똑같이 복직한다는 것은 동일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공직자가 이제 부패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는 거고 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그 유지를 못한 거잖아요. 뭐 성실 의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적인 징계는 별도예요. 그 후에 받는 네. 징계는 또 되는 네, 거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뇌물죄나 성범죄는 우리가 좀 흔히 하는 말로 초범이라도 네. 해임도 가능하잖아요. 아하, 그렇죠. 해임 파면까지 그러네요.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직에서 아예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제 임용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법에 아예 자격정지형을 받으면 당연히 임용이 안 되겠죠. 자격이 그러니까 정지됐잖아요. 자격 정지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형 이상의 자격정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은요. 예. 상실이 아니고. 자격 상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예. 공무원에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니까 예. 말씀하신 것은 형사처벌이니까는 그거랑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 파면 해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징역형을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네. 뭐 형벌을 받고 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선고받고 이런 부분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이야기고 파면 해임은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러니까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지 집행유예도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 징역형이라든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자격정지 이상 형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좀 더 낮은 처벌을
형사처벌 단계에서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비면직자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해임의 경우에는 3년 이런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공직자의 책임과 도덕성은 조금 더 무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신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내부든 외부든 뭐 직접 이해 당사자든 아니면은 외부의 제3자이든 이 알려지면 곤란할 텐데 이 제도는 잘 정비가 돼 있나 갑자기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는 있어요. 뭐 공익 제보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신분 보장, 그다음에 신변 보호, 그다음에 비밀 보장, 그리고 이제 책임 감면이 있는데 책임 감면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고자도 그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조사를 해보니 신고자도 좀 책임이 있는데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신고를 자기가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까지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게 어떻게 알려지는 비밀 보장이 좀 문제가 돼요. 어떻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고자의 동의는 없이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뭐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 당연히 알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간혹 신고자가 동의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좀 형이 센데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 징계는 별도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근데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를 잘 살펴보면 누군지 좀 특정할 수 있을 때 이거는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신변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나의 친족 또는 나와 같이 사는 동거인의 뭐 생명이나 신체에 불안이 느껴진다. 그러면 신변보호 조치를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경찰청에 이제 요청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고자로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무서운 거예요. 뭔가 물리적으로 정말 이런 게 올 것 같아서 실제로 그 위원회 출석에 같이 경찰과 대동해서 가서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신분 보장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해서 이 사람만 전환을 안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을 다른 그 뭐 다 해줬는데 나만 특별한 이유 없이 안 해줘요. 보복성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거는 불이익 처분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불이익 처분이 그 절차가 예정이 되거나 아마 진행 중이다 이러면 아예 그거를 일시 정지하는 신청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미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나 신분 보장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권익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 회사나 그러니까 그 기관에 요구를 해요. 이거는 부당하다.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매년 이회의 범위에서 뭐 3천만 원 이하의 이거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고 또 별도의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제도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실제로 실행, 이행.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거죠. 이미.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5월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미지 리포터께서 후둔한 봉사 현장 동행하셨다고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요 멈췄던 봉사 활동이 시작했습니다. 예. 여수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주관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 역시 지난 3월부터 다시 정상 운영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빨간 밥차가 여수 화양면 화동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지역의 다양한 봉사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급식 봉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랑봉사단이 식재료 준비부터 요리, 배식까지 어르신들 따뜻한 한 끼를 위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맛있고 따뜻한 봉사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저 여수광양항만공사 ESG 경영실 황준영 주임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의 김한샘 주임입니다. 우선 총괄로 ESG 경영실에서 인근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관련된 봉사활동을 우선 기획을 하고요. 이제 공사 내에서 참여자 수요를 받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으신 임직원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왔던 빨간 밥차도 있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항만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해안가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닙니다. 저희 광양읍에 전통시장 방문해서 이제 그 지역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요. 뭐 장애인재단이나 이런 노인복지회관에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나 팀별로 업무가 몰리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여유가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오늘은 빨간 밥차 봉사활동으로 15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임직원분들이 그 게시글을 보고 이거 내가 가서 봉사해야겠다 싶으면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강 신청하고 신청하는 거네요. 네, 좋네요. 네. 내 시간에 맞을 때 신청을 해서 갈 수 있고. 오, 그렇구나. 어떻게 지금 이 봉사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맨 처음 나갔던 봉사는 연안정화 활동 나갔다가 연안정화 활동 통해서 다른 활동도 좀 참여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빨간 밥차 봉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번에 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테이블 세팅하고 나서 바로 밥차 올라가서 계속 조리를 했는데요. 또 가셨어요? 저 국 끓이고 뭐 이렇게 오징어 데치고 하는 거 했는데 이제 잘 안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실지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크게 대량 조리하는 걸 군대에서나 구경해봤지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100분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저희가 밥솥에 하는 밥이 아니라 진짜 엄청 큰 판밥을 만드시고 국도 솥 자체가 엄청 큰 거에다 끓이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밥차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하셨던 분이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제공된 식사가 하루 전체 식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여수 지역민들 어르신분들께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리는 못했고요. 이제 재료 다듬고 식기류 다 닦아놨거든요. 깨끗하게 설거지 한번 하고요. 근데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서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맛있는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집에서 밥하는 거 어떠신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이제 밥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도 되게 해맑게 들어오셨거든요. 기분 좋게 들어오셔가지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좀 저희도 기대도 되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 혹시 있으세요? 그 광양읍 쪽에 이제 동강 진상 이쪽으로 취약계층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산간 지방에 주택으로 계신 분들이 화재에 좀 취약하세요. 혹시나 거기서 불이 나면은 산불로도 번질 수 있고 이제 공사가 저희 광양 소방서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화기도 나눠드리고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설치해드리는 봉사했었는데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일이라서 특히나 요즘에 산불 사고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산불도 막을 수 있고 어르신들 안전도 취약계층 안전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봉사라서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직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또 누군가의 할머니한테 하는 일이고 저희 할머니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람찹니다. 저는 저기 여수 노인회관에 그 어르신들 생신잔치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생일이라는 게 되게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고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신잔치 챙겨드리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시고 또 저도 또한 이렇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분 좋았던 봉사였습니다. 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맛있겠다.
주걱 있어야지. 나 이거 벗어도 되잖아.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오징어 회무침. 직접 버무리신 거예요? 팔에 다 묻으셨는데 괜찮으세요? 요거 아니지. 씻으면 되죠. 어르신들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진짜로 고마워요. 밥 챙기고 했더니 한번 와서 뭐 싸먹고 가서 이래 보는 게 겁내 편지. 이렇게 쌀밥을 이렇게 했는데 빨리 와서. 저는 매주 옵니다.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절기마다 또 맛있는 화면에서 우리 하동님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화동리뿐만 아니라 여기 서촌, 청양, 저 밑에 장등, 장처, 딱 호두마을에서까지도 이장님이 이제 승용차로 할머니를 5명씩 모시고 와요. 그래갖고 매주 수요일마다 잔치. 그 육간에 얘기 대화도 많이 하고 농사 얘기도 하고 사는 맛이 느껴져요. 밥차를 내서 우리 몸마다 얼굴도 노인들이 만나고 조화라 굴고 또 이 순간만은 또 뭐랄까 저없는 이들처럼 또 웃기도 하고요. 그게 좋았지. 그게 이제 그게는 아니지만은 국악으로 밥하고 따뜻하게 내 집에 그거보다 더 잘해서 먹을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이거라도 행복이 하니까 그걸로 좋더라고. 나가 아니고 남이 해준 밥도 못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게 행복하더라고. 그래 잘해줘. 김치도 매일 이렇게 담그고 막 우리 생일 그런다고요. 우리 다 반일하고 막 밭에서 아침에도 일하다가 다 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와서 맛있게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호강받아. 나 생일을 보통 잘 보겠네. 밥을 어찌 그리 안전하게 잘해 평생. 엄마가 밥을 평생 그리 좋게 잘 먹었어.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났을 때 되게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보람 느끼는 거에 좀 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회를 접하지 않았으면 어르신들께 밥 한 끼를 드린다거나 하는 거를 아예 몰랐을 상황인데 현장에 와서 또 보람차게 돌아가면 또다시 참여가 하고 싶을 때 또다시 회사에서 기회를 줄 수 있고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회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뭔가 남에게 제 힘을 써서 도움을 드린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일이니까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